수치심에 맞서는 전략. 서로에 대한 존중과 개인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조직 문화에서는 수치와 비난이 관리의 도구자로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런 곳에서는 두려움에 의존하는 리더십이 없다. 그런 곳에서는 공감이 귀중한 자산으로 여겨지고 책임은 예외가 아닌 기본으로 여겨지며 소속을 향한 사람의 원초적인 욕구가 통제의 도구로 활용되지 않는다. 사실은 개개인의 행동을 통제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모든 구성원이 가장 귀중한 존재인 사람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모욕적인 행동을 용납하지 않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 오늘날 우리 앞에 놓인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의성, 혁신, 적극적인 배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수치심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누기가 불편하다고 해서 학교와 직장에서 수치심을 인식하고 싸우는 일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다음은 수치심 회복, 탄력, 성이 높은 조직을 만드는 4단계 전략이다. 대담하게 뛰어들려는 리더들, 수치심에 관해서 솔직한 대화를 확산하고 수치심 회복 탄력성이 높은 문화를 만들려는 리더를 지지한다. 조직 내에서 수치심이 활용되는 곳이 어디인지 파악한다. 우리가 직원 또는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도 혹시 수치심이 숨어 있지 않은지 의식적으로 살핀다. 수치심 회복 전략에서 중요한 것이 표준화다. 리더와 관리자들은 사람들에게 예측 가능한 기대치를 알려주면서 참여를 촉구해야 한다. 모두가 공통적으로 어려워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가? 당신의 경험은 무엇인가? 조직 구성원 전체에게 수치심과 죄책감의 차이에 관해 교육한다. 발전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방법도 알려준다. 대담한 문화란 솔직하고 건설적이며 적극적인 피드백이 오가는 문화를 뜻한다. 조직이든 학교든 가정이든 이것은 똑같아. 내가 아는 어떤 가족들은 피드백이 원활하지 못해서 힘들어한다. 하지만은 나에게 충격적이었던 것은 직장 경험에 관한 인터뷰에서 참가자들의 제일 큰 걱정은 피드백의 부재였다는 사실이다. 현대 사회의 조직들은 성과를 숫자로 환산해서 평가하는 일에 큰 비중을 두지만은 오히려 가치 있는 피드백을 주고받는 이끌어내는 일은 드물어졌다. 심지어 피드백을 통해서 배움이 이루어져야 하는 공간이 학교에서도 이는 드물다. 피드백의 효과는 보고서 맨 위에 휘격을 쓴 점수나 컴퓨터로 채점하고 허전한 점수의 효과에 비할 바가 아니다. 문제는 단순하다. 피드백이 없으면 획기적인 변화도 없다는 것이다. 리더인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강점과 성장기에 관해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신의 기여도와 우리의 헌신성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그 결과는 놓아버리기로 나타난다. 나는 연구 참가자들에게 당신의 조직 또는 학교에서 피드백이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참가자들은 각기 다른 언어로 대답했지만은 크게 보면은 그들이 제시한 원인이 두 가지였다. 껄끄러운 대화를 나누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피드백을 통해서 사람들을 움직이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방법을 몰라서 좋은 소식은 이런 것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만약에 어떤 조직이 피드백 문화 만들기를 중요한 과제로 삼고 소망 가치만이 아닌 실천 가치로 만들려고 노력한다면 변화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사람들은 피드백에 목말라 한다. 누구나 성장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임무는 성장과 참여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피드백을 주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내 진김에 몇 가지 덧붙이면은 피드백이 꽃피는 조직 문화란 껄끄러운 대화를 편하게 나누는 것을 넘어 그 불편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내할 수 있는 문화이다. 리더들이 진짜 배움과 비판적인 사고의 변화를 바란다면 불편함이 하나의 표준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 성장과 배움은 원래 불편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는 성장과 학습이 이루어질 테고 여러분은 당연히 불편을 느끼겠죠. 이것에서 불편한 게 정상이고 표준이라는 점을 아셨으면 합니다. 나 혼자만 불편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길을 열어놓고 불편에 적응하세요. 이것은 학교, 종교단체, 가정 등의 모든 조직과 모든 직급에 적용되는 이야기다. 나는 그동안 온 마음을 다해서 운영되는 조직들을 연구하면서 불편의 표준화라는 패턴을 발견했으며 나의 교실과 가정에서도 불편함을 표준으로 삼고 있다.
나는 벨 훅스와 파울로 프레이리 같은 작가들이 집필한 참여와 비판적인 교육학에 관한 책들을 통해서 교수법을 배웠다. 그 책들에 따르면 교육에는 뭔가를 전환하는 힘이 있으며 교육은 원래 불편하고 예측 불가능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처음 접했을 때는 나도 겁이 났다. 휴스턴 대학에서 15년째 가르치고 있는 지금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한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하다면 나는 아무것도 가르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배우고 있지 않은 겁니다. 여기는 불편한 자리입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게 정상적인 배움의 과정입니다. 사람들에게 불편이 표준이고 앞으로 불편해질 것이고 그게 왜 중요한 일인지를 단순하고 솔직하게 알려주자. 그런 과정만 거쳐도 불안함과 두려움과 수치심은 줄어든다. 사람들은 불편한 시간을 기대하고 그것을 표준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사실 매 학기 강의가 끝나면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꼭 있다. 저는 아직 불편해지지 않았는데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대부분 이런 질문은 유의미한 대화로 이어진다. 그들의 강의 참여와 나의 교수법에 관한 피드백도 주고받게 된다. 리더들의 과제는 머리와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리더들이 그렇게 행동하면 우리도 불편해질 수 있는 용기를 기를 수 있다. 나아가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도 불편함을 성장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가르쳐 주게 된다. 사람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일을 원활히 진행시키는 피드백의 방식은 어떤 것인가? 이번에는 내가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던 시절을 배운 것에서 최고의 조언을 끌어낼 수 있을 듯하다. 내 경험에 따르면 기중한 피드백의 핵심은 강점 시각을 취하는 것이다. 강점 시각, 스트렝스 퍼스펙티브. 사회교육가 데니스 셀리비의 견해에 따르면 우리는 강점 시각에서 성과를 바라봐야 한다. 그래야 자신의 능력, 재능, 유능함, 가능성, 비전, 가치, 희망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고통을 바라볼 수 있다. 강점 시각을 취한다고 해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의 심각성을 간과하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강점 시각을 가지려면 긍정적인 자질을 잠재적인 자원으로 간주해야 한다. 셀리비 박사는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문제를 부정하는 것만큼이나 나쁘다고 말한다. 우리의 강점을 이해하는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는 강점과 한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우리가 가장 바꾸고 싶은 점과 가장 잘하는 일을 함께 바라보면 두 가지 정도면 다를 뿐 핵심은 똑같은 행동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대개의 경우에 우리는 자신의 단점 또는 한계를 분석하는 동안에 그 속에서 반짝이는 강점을 함께 발견한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지나치게 통제하는 것을 통제하려 하고 모든 것을 세세한 것까지 관리하려고 한다고 자책하곤 한다. 하지만 이를 뒤집어 보면 나는 매우 책임감이 강하고 의지가 되는 사람이며 일을 확실하게 해내는 편이라고 더 말할 수 있다. 강점 시각을 취한다고 해서 세세한 것에 집착하는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강점 시각에서 나의 단점을 바라보면 자신감을 가지고 나 자신을 응시하면서 내가 바꾸고 싶은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 강점 시각은 문제의 상황을 긍정적인 것으로 왜곡하거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도구가 아니다. 하지만 강점 시각은 우리에게 자신의 강점을 검증할 수 있게 해주며 강점을 활용해서 그와 연관된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도 제시해준다. 내가 학생들에게 강점 시각을 가르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다른 학생의 발표에 관한 피드백을 주고받으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먼저 한 학생이 발표를 한다. 그 학생은 교실 안의 다른 모든 학생으로부터 피드백을 받는다. 발표를 들은 학생들은 자신이 발견한 세 가지 강점을 말해야 한다. 단 학생들은 강점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발표자인 학생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강점. 당신의 강점이 개인적인 이야기가 순식간에 나의 흥미를 끌었어요. 당신은 내 삶과도 관련 있는 사례를 활용했어요. 우리가 수업에서 배운 내용과 관련해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전략들로 마무리한 점이 좋았어요. 성장의 기회. 당신이 들려준 이야기와 제시한 사례들을 접하면서 나는 당신과 연결을 느꼈고 당신의 이야기에도 공감했어요. 하지만 때로는 파워포인트를 읽는 동시에 당신의 이야기를 듣기가 벅찼답니다. 당신이 하는 이야기를 한마디도 넣고 싶지 않았지만 슬라이드를 따라가지 못할까봐 걱정되기도 했어요. 다음에는 슬라이드의 글자 수를 좀 줄여보면 어떨까요? 아니면 슬라이드 없이 해도 될 것 같아요. 슬라이드가 없었어도
당신은 나를 사로잡았을 거예요. 셀리비의 연구는 피드백 과정의 중심에 지역성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피드백을 말 때 이끌어낼 때 전부 해당한다. 우리가 피드백을 주고받는 경험을 쌓고 훈련을 하더라도 취약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경험이 쌓이면 감정을 노출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그런 모험은 해볼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사람들이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무정을 하는 것이다. 피드백을 주거나 받을 때의 취약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으르렁거릴 준비를 한다. 얼핏 생각하면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취약해지는 사람은 피드백을 받는 쪽일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기대치와 행동에 관한 솔직한 대화는 언제나 그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불확실성과 위험을 떠안기고 감정 노출을 요구한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관악의 교정의 수저는 교사 한 명에게 학부모들의 불만을 전달해야 하는 입장이다. 학부모들은 그 교사가 수업 중에 영어로 휴대전화로 사적인 통화를 하며 학생들이 교실 밖으로 나가서 빈둥거리거나 전화를 걸어도 내버려 둔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무장하기는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첫 번째 형태, 수준이 징계서를 작성해서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 교사를 교장실로 불러들인다. 수준이 이렇게 말하고 면담을 3분 만에 끝낸다. 항의가 들어와서요. 내가 작성한 서류가 있으니 여기 서명하시고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피드백도 성장도 배움도 없이 상황은 종료된다. 교사가 자신의 행동을 수정할 가능성은 낮아진다. 무장하기였다는 방법은 상대방은 상처를 입어도 되고 무시당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자기 합리화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 그렇겠지만 수준도 취약해지는 것보다는 화를 내는 것에 더 익숙하다. 그래서 수준은 약간의 독선을 동원해서 자신감을 충전한다. 이제 지겨워. 선생님들이 나를 존중한다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는 않겠지. 더 못 참아. 그 선생은 처음 학교에 들어온 날부터 골칫거리였어. 수업 중에 땡땡이를 쳐도 좋다고? 그렇게 하라고 해. 어떻게 되는지는 내가 똑똑히 알려줄 테니까.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맺을 기회는 호된 질책으로 바뀐다. 이 경우에도 면담은 끝이 나지만 피드백은 없고 성장과 배움도 없다. 아마 변화도 없을 것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도 어디 해볼 테면 해봐 라는 기질을 간직하고 있다. 나도 공격적인 논쟁을 곧잘 버리고 때로는 생각하기도 전에 말을 내뱉는다. 나의 감정들은 제멋대로 증폭되곤 한다. 나는 쉽게 화를 내지만은 취약성을 끌어안는 능력은 그저 그렇다. 그래서 취약성의 경험이 내게 매력적으로 느껴지기 전에 얼른 갑옷을 구원한다. 다행히 이 연구를 하면서 나는 내가 독선적으로 행동한다는 싶을 때 사실은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독선적인 행동은 나 자신을 보호하는 하나의 수단이었다. 내가 틀리거나 누구를 화나게 하거나 비난받을 일이 두려워서 거만하게 굴었던 것이다. 내가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실수하던 시절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방식에 신경을 많이 썼다. 심지어는 어디에 어떻게 앉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신경을 썼다. 예를 들면 우리는 내담자와 이야기할 때 그 사이에 책상을 두지 않았다. 책상 뒤에서 걸어나와서 내담자 맞은편의 의자로 걸어가서 앉으라고 배웠다. 나와 내담자 사이의 크고 부담스러운 물건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내가 성적에 관해서 의논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사회복지학 교수 업무를 만들어 갔던 일이 생각난다. 그 교수는 책상 뒤에서 일어나더니 나에게 작은 문턱 앞에 앉으라고 권했다. 그녀도 의자를 당겨 내 옆에 앉았다. 원래 나는 그 대화를 위해서 갑옷을 입고 갔다. 교수가 커다란 금속제 책상 뒤에 앉아있고 나는 도전적인 몸짓으로 내 논문을 책상 위로 밀면서 왜 이런 성적을 주었느냐고 따지는 장면을 상상했다. 교수가 내 옆에 앉고 나서 나는 논문을 작은 문턱 위에 올려놓았다.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하러 와줘서 기뻐요. 잘 쓴 논문이에요. 학생의 결론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내 어깨를 두드렸다. 조금 어리둥절했다. 우리가 테이블의 같은 면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혼란스러워진 나는 짧게 대답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열심히 썼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아요. 고마워요. 내가 점수를 깎은 건 학생의 APA 논문 작성법 때문이에요. 논문 작성법을 겨우 공부해서 좀 더 깔끔하게 다듬으면 좋겠어요. 학술지에 들어갈 수도 있는 글인데 논문 작성법이 서툴러서 실패하는 일은 없어야 하잖아요. 그 말에 여전히 어리둥절했다. 투고도 가능한 논문이라고? 마음에 들었다고?
APA 논문 작성법을 내가 좀 가르쳐 줄까요? 논문 작성법이란 게 원래 까다로워서 나는 그걸 완전히 익히는데 몇 년이 걸렸거든요. 여기서 그녀는 불편을 표준화했다. 나는 나 스스로 참고문헌 목록을 수정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내가 수정을 마친 후에 다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교수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여 승낙한 후에 내게 논문을 수정하는 방법에 도움이 되는 말을 몇 마디 해줬다. 나는 시간을 내줘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자리를 떴다. 나는 내가 받은 성적에 만족했고 학생에게 이토록 관심을 기울여주는 교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지금도 나는 피드백을 설명하기 위해 같은 방향으로 앉기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곤 한다. 다음은 내가 그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참여형 피드백 체크리스트다. 누군가에게 피드백할 준비가 됐음을 판단하는 체크리스트. 나는 당신 맞은편에 앉기보다 당신 옆에 앉기를 원한다. 나는 문제를 우리 사이에 놓기보다는 우리 앞에 놓고 싶다. 나는 당신의 실수를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당신이 잘하는 것을 인정하고 싶다. 나는 당신의 강점들을 알고 있으며 당신이 그 강점을 활용해서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당신에게 책임을 지우고 싶지만은 창피를 주거나 비난하려는 의도는 없다. 나도 내 몫을 다하려고 한다. 나는 당신의 실패를 비판하지 않고 당신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하려고 한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당신의 성장과 기회로 이어질 거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보고 싶은 약점과 개방성을 내가 직접 보여주고 싶다.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들이 모두 테이블에 같은 방향으로 앉을 수 있다면 우리의 교육은 얼마나 달라질까. 언제나 애써주시는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변화도 여러분이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수전의 예로 돌아가서 얘기해보자. 수전 교사를 질책하기 위해서 갑옷을 입고 있다. 그렇다면 마음이 닫혀 있을 때 취약성과 성장을 위한 안전한 공간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수전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은 그녀가 동료 교사에게 보고 싶은 열린 자세를 그녀 자신이 먼저 보여주는 것이다. 수전학교 교직원이 일으킨 문제는 사소하고 단순한 거잖아요. 좋은 질문이고 그에 대한 대답도 중요하다. 문제의 크기와 심각성과 복잡성이 그 문제에 대한 우리의 감정적인 반응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피드백은 우리 삶의 여러 영역 가운데서 자유하기 가장 힘든 영역이다. 그러나 승리란 훌륭한 피드백을 얻는 것도 아니고 껄끄러운 피드백을 주지 않는 것도 아니며 피드백이 필요한데 그냥 넘어가는 것도 아니다. 진짜 승리는 갑옷을 벗어 던지고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적극적으로 함께 하는 것이다. 취약해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휴스턴 대학의 월프 경영대가 강연한 적이 있다. 우선 학생 35에서 40명을 멘토와 짝지어지고 포괄적인 비즈니스 훈련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취약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업을 공부하는 학생이라서 취약해지는 것이 남에게 어떻게 보일지 걱정이 됩니다. 취약해지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고객이 상품에 관해서 무엇을 물어봤는데 제가 답을 모른다면 저는 아직 신입이라서 잘 모릅니다 라고 솔직하게 대답하는 건가요? 남학생의 질문을 듣기 위해서 고개를 돌린 학생들이 일주일 내에 쪽으로 다시 돌렸다. 그들의 경우는 난도됐다. 그러게요. 그건 멍청한 짓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해야 하나요? 나의 대답은 아니었다. 그리고 한편으로 예였다. 남학생이 제시한 그 상황에서 취약해진다는 것은 자신이 뭔가를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다. 고객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곧 알아보고 고객님께 정확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뭔가를 알지 못하는 것은 취약성이다. 그런 취약성을 끌어안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변명을 늘어놓게 되고 질문을 회피하게 되고 최악의 경우에 거짓말을 늘어놓게 된다. 어떤 관계에서든 거짓말은 치명적이다. 내가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배운 점이 있다면 영업이란 곧 관계에 맺기라는 것이다. 따라서 나라면은 고객과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끌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당신이 아직 일에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감정을 누군가와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원과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선배도 좋고 정보를 제공하거나 당신의 경험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해도 줄 동료도 좋다. 아직 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객에게 당신의 유능함을 보여줘야 하는데 도움을 요청할 것도 없고 고충을 덜어놓을 사람도 없다면 스트레스와 불안이 얼마나 크겠는가.
평생 영업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내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와 제가 실수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솔직함과 개방성은 우리 삶의 어떤 분야에서나 성공의 열쇠가 됩니다. 게이와의 인터뷰 첫머리에서 나는 어느 경제지 기자에게 들은 이야기를 꺼냈다. 기업의 리더들은 시스템으로 겹겹이 둘러싸여 보호받지만 이제 막 창업한 사람들은 취약해지고 싶은 그런 형편이 안 된다는 이야기였다. 취약성을 닫아버리는 것은 기회를 닫아버리는 일이에요. 개인은 다음과 같은 설명을 붙였다. 창업인은 원래 취약한 겁니다. 창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관리하고 처리하는 능력이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변하고 예산도 변하고 이 사회도 변하고 경쟁이 있기 때문에 기업가는 항상 민첩하고 혁신적이어야 합니다. 비전을 만들고 그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모든 비전에는 취약성이 있죠. 나는 게이가 교육과 멘토링에 상당히 시간을 쏟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일에 관한 어떤 청구를 하고 싶은지 물었다. 게이는 이렇게 답했다. 창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지원 네트워크를 만들고 훌륭한 멘토를 확보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음을 차단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분명히 파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어요. 취약성의 힘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훌륭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번에는 캐나다의 의료 CEO 크리스틴 데이가 조직 내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리더십 이야기다. 인터넷 언론 CNN 머니와의 인터뷰에서 데이는 자신이 한때 아주 영리하고 똑똑한 관리자였다고 말했다. 바른 말하기가 주특기였어요. 그러던 그녀가 변신했다. 사람들의 참여도와 주인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목표를 중심에 놓고 사람들을 아이디어 속으로 끌어들여야 했다. 그녀가 할 일은 다른 직원들이 실행할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대전환을 최고의 아이디어를 내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사람들 속에서 최고의 리더가 되는 것으로 옮겨갔다고 표현했다. 데이가 말한 전환이란 통제하기 위해서 취약해지기로의 전환이다. 위험을 감수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으로서의 전환이다. 사람이 취약해지면 때때로 무력감에 젖을 수도 있지만 데이의 전환은 그야말로 위력적이었다. 그녀는 매장을 71개에서 174개로 늘렸으며 그런 동안에 회사의 총수입은 2억 9,700만 달러에서 10억 달러에 육박하는 액수로 뛰었다. 룰루레몬에 속하는 2007년의 기업 공개 IPO 시점을 기준으로 300%가량 상승했다. 300%. 영상이 곁들여진 데이의 인터뷰는 그녀가 취약성을 창의성, 혁신, 신뢰의 원천으로 여긴다는 사실을 뚜렷이 보여준다. 실패와 좌절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도 그녀의 자세는 한결같다. 데이어 리더십 원칙 중에서 나는 마법사를 찾아라. 우리 회사는 직원들에게 책임을 지고 위험을 감수하고 기업가 정신을 지니라고 요구합니다. 당신의 마음의 마법을 펼쳐보라고 요구합니다. 우리 회사는 특히 운동선수 출신 직원들이 두각을 나타냅니다. 운동선수로 뛰었던 사람들은 승리만이 아니라 패배에도 익숙하거든요. 그들은 패배를 받아들이면서 문제를 해결할 줄 압니다. 또한 데이는 사람들에게 실수를 허용하는 일이 무척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우리 황금법칙이요? 자기가 저지른 실수는 자기가 수습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조직에서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말을 얼마나 자주, 얼마나 솔직하게 하는지를 관찰해보자. 그러면 사람들이 취약성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끌어안는지 파악할 수가 있다. 이런 비즈니스, 학교, 신앙 공동체, 가정을 포함한 모든 집단에 적용이 된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건 저한테 중요한 일이에요. 제 생각은 다른데 얘기 좀 해줄 수 있나요? 할 수 있나요? 성공하지 못했지만 많은 걸 배웠습니다. 예, 제가 한 일입니다.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제 기분을 말씀드릴게요. 피드백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이 의견을 좀 주실래요? 다음번에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건 내 탓이기도 합니다. 제 책임을 인정합니다. 나는 당신을 도와주러 왔습니다. 내가 도와주고 싶어요. 지난 일은 잊어버립시다. 미안합니다. 저에게 큰 의미가 있는 말이네요. 고맙습니다. 리더 입장에서 취약성은 불편해 보이거나 불편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고든 드라이브 버즈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진정한 리더십이 드문 이유는 사람들이 리더십에 따르는 불편을 감내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진정한 리더십은 드물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높다. 낯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은 불편한 일이다. 실패할 확률이 있는데 아이디어를 낸다는 것도 불편하다. 현재 상태에 도전하는 것도 불편하다. 현재 앉아오려는 욕구를 거스르는 것도 불편한 일이다. 그 불편을 인식할 때 당신은 리더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다. 만약에 리더로 있으면서도 불편하지 않다면 당신은 리더로서 잠재력을 다 발휘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리더들과의 인터뷰 기록을 읽어보고 통계를 분석하던 중에서 나는 문득 궁금해졌다.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자신이 바라는 리더십에 관해서 발언할 기회를 준다면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 학생들은 교사에게, 교사들은 교장에게 뭐라고 말할까? 고객 서비스 담당 직원은 상사에게 뭐라고 말할까? 그 상사는 자신의 상사에게 무엇을 요청할까? 우리는 사람들이 무엇을 알아주기를 원하며 우리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나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글로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명령서 같기도 하고 편지글 같기도 한 나의 글에 대담한 리더십을 위한 선언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대담한 리더십을 위한 선언. CEO와 교사들에게, 학교 운영자와 관리자들에게, 정치가 지역 지도자, 정책 결정자들에게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배우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관계 호기심 참여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목표를 갈망합니다. 배움과 일에서 인간다움이 사라질 때, 당신이 우리와 의무를 마주하지 않고 우리의 용기를 응원하지도 않을 때, 당신의 은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나 성과만 보일 때,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재능과 아이디어와 열정에서 멀어지고 등을 돌려버립니다. 당신에게 요구합니다. 우리와 함께 참여하고 우리를 가까이 하고 우리에게 배우십시오. 피드백은 존중의 실천입니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강점과 성장 기회에 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쏟아부었던 기여와 헌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당신이 참여하고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용감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대담하게 뛰어듭시다.